취업 필수 반도체 패키지 8강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강은 반도체 패키지 제품의 불량 분석법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표 및 도입입니다. 8강에서 학습할 내용은 반도체 패키지 제품의 분석법에 대해 살펴볼 것이며, 학습 목표는 반도체 패키지의 분석 흐름에 대해 학습하고 반도체 패키지의 비파괴 분석법에 대해서 학습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패키지의 파괴 분석법에 대해서도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 질문입니다. 고객사에서 발견된 클레임 불량의 경우 시료가 1개, 2개 정도로 매우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적은 수의 시료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석법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사에서 불량이 발생된 경우, 저희가 전 강의에서 이제 클레임 불량이 발생을 하였을 때 이 B사 제품이 만약 불량이 발생하였다면 이 B사 제품을 사실 회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고객사에서 많은 수의 양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미 작업이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두 개 정도만 떼낸 다음에 살펴보니 이상하다. 그렇다면 너희가 이 한두 개를 가지고 불량 분석을 진행해봤으면 좋겠어 라고 다시 건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클레임 불량 시료의 경우에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두 개의 시료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패키지 제품의 불량 분석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패키지의 불량 분석 흐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반도체 패키지의 불량 분석은 비파괴에서 시작하여서 파괴 분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비파괴 분석을 좀 살펴본다면 반도체 패키지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파괴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면 전기 분석, IR, 광학 분석, 엑스레이 분석 등이 이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파괴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고 나면은 멀쩡했던 이제 반도체 패키지가 파괴가 되어서 이렇게 반도체 칩이 드러나 있거나 어딘가가 없어졌거나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를 없애버렸거나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파괴 분석을 진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파괴 분석은 폴리스트링 디캡슐레이션, 주사 전자 임미경, 임계 온도 분석 등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파괴 분석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한번 살펴봐야겠죠. 비파괴 분석의 정의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반도체 패키지를 파괴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를 유지하며 분석하는 방법을 우리가 반도체 패키지의 비파괴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료가 적은 클레임 불량의 경우 비파괴 분석을 통해 우선적으로 불량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반도체 패키지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전기 분석, IR 분석, 엑스레이 분석, 광학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반도체 패키지의 정기적인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분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파괴 분석을 당연히 클레임 시료 같은 경우에 먼저 진행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전기 분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스트 공정과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테스트 공정에서 사용하는 테스트 소켓을 이제 활용을 하여서 패키지 내부의 불량 핀, 즉 불량이 발생한 위치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소켓을 통해 불량이 발생한 핀, 즉 페일 핀을 확인할 수가 있고 페일 핀의 위치를 우리가 도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욱 상세한 전기 분석을 저 페일 핀을 우리가 도면을 통해서 확인한 위치의 솔더 볼에다가 프로브 테스트를 진행을 함으로써 더욱 자세한 분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다 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패키지를 테스트 소켓에 넣은 이후에 테스트 소켓에 들어간 반도체 패키지는 솔더볼과 핀이 맞닿겠죠. 그리고 나서 실제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특정 핀이 불량이 난, 즉 페일 핀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 VDD2G라고 부르는 페일 핀의 위치를 도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았더니 해당 위치의 솔더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치의 솔더 볼에 불량이 지금 발생해 있는 상태이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소켓 테스트를 통해서 해당 위치, 불량 페일 핀의 위치를 이제 확인하였다면 프로브 테스트를 통해서 어떠한 불량이 발생하는지를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브 테스트를 통해 더욱 상세한 정기적 불량 해석이 이제 가능한데요. 테스트 소켓을 통해 확인한 위치의 솔더볼에 프로브를 접촉하여 이제 분석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패키지의 정상 및 불량 여부에 따라 정기적 개형이 정상, 쇼트, 고저항, 오픈, 리크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브를 우리가 불량 위치가 존재하는 페일핀에다가 하나를 꽂아주고 그 다음에 다른 위치는 우리가 그라운드 같은 곳에 접지에다가 연결을 해준 다음에 전기를 흘리게 되면은 정기적 개형이 나오게 되는데요. 정기적 개형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정상의 개형, 쇼트의 개형, 고저항, 오픈, 리크의 개형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쇼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정기적으로 접합이 이루어져서 굉장히 과열된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되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형을 살펴보았을 때 이렇게 낮은 전압을 가했음에도 순식간에 전류가 흐르는 이러한 개형을 우리가 쇼트 불량이라고 부르고요. 오픈 불량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전압을 가해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 개형이 유지되는 것을 오픈 불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열 화상 카메라법인데요. 비파계 분석에서 또 할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분석법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서 살펴보았었던 프로브 테스트에 더해서 우리가 열 화상 카메라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열 화상 카메라를 설치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열이 발생하는 위치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겠죠. 그래서 프로브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전기 개형을 살펴보았을 때 쇼트가 일어난 곳은 당연히 과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열이 함께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열이 발생하는 쇼트 혹은 리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불량 분석법이며 오픈 불량, 즉 어떠한 전기가 흐르지 않는 상태라면 이러한 열 화상 카메라법을 통해서는 불량 분석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브 테스트를 진행하는 요 위쪽에 우리가 열 화상 카메라를 도입을 해주게 되면은 프로브를 찍었을 때 정기적으로 어떠한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열 화상 카메라의 이미징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열 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열이 많이 발생하는 위치가 존재할 텐데요. 이 열이 많이 발생하는 위치가 전기 쇼트가 이제 발생한 위치라고 할 수가 있겠고, 저 부분에서 어떠한 문제가 좀 발생했구나, 내부의 반도체 칩 내부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PCB 쪽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어드밴스드 패키지라면 RDL 쪽 혹은 어떤 범프 쪽에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비파계 분석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엑스레이 분석입니다. 엑스레이를 방사하여 EMC를 투과하여 반도체 패키지의 금속 데미지를 확인하는 분석법인데요. 당연히 사람도 이제 골절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살 같은 경우에는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가 투과를 하죠. 그런데 뼈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흡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뼈의 골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게 되는데요.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를 통해서 분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이제 확인할 수가 있냐라고 한다면 와이어 본딩 패키지 같은 경우에 와이어가 이제 끊어졌을 경우가 존재합니다. 혹은 와이어가 여러 개가 이제 꼬여 있는 형태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를 투과하여서 와이어의 끊어짐과 접촉을 확인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분석법이 엑스레이 분석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반도체 패키지를 분석하는 데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인간의 몸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오랫동안 방사하면 안 되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방사를 하여도 문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엑스레이 분석을 통해서 와이어의 끊어짐 혹은 패키지에 어떤 문제가 존재하는지, 특히 이제 금속 부분의 문제를 확인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분석법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CT 엑스레이 분석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T 엑스레이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을 이제 저희가 관찰을 할 때도 당연히 찍는 방식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엑스레이와 이제 다르게 CT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컴퓨티드 토모그래피라고 불러서 어떠한 엑스레이를 2D 단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360도 회전시켜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60도 회전시켜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을 3D 화면으로 구현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상세하게 어떠한 문제가 생겼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기에 2D인 일반 엑스레이보다 분량을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 문제점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CT 엑스레이를 살펴본다면 우리가 하나의 레이어, 즉 단면만을 살펴본다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엑스레이를 찍는 것 마냥 살펴볼 수가 있지만 3D로 찍게 될 경우에는 이 이미지를 처리하는데 어떠한 엔진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실 상세하게 살펴보는 데는 이제 굉장히 유리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지금 실제 이 이미징은 어떠한 솔더 범프의 깨짐이라든지 아니면 PCB에 존재하는 비아 라는 것들이 어떤 깨짐이 발생하였을 때 우리가 단면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3D로 살펴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깨졌는지 깨져 있지 않은지를 확인할 때 굉장히 유용한 분석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초음파 분석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를 활용한 분석 설비를 저희가 스캐닝 어쿠스틱 토모그래피 SAT라고도 부르게 되는데요. 반도체 패키지의 내부에 공극, 보이드 혹은 계면 박리가 존재할 경우 초음파를 투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를 활용을 해서 분석을 진행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AT 분석 설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초음파를 투과했을 때 정상적인 반도체 패키지라면은 이렇게 이제 하얀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투과가 되는 경우이고요. 반도체 패키지의 내부에 어떠한 공간이 발생하였거나 계면 박리, 즉 EMC와 PCB가 제대로 접합이 되지 못하였거나 칩의 솔더 범프가 PCB와 떨어져 있거나 어떠한 공간이 존재하게 될 경우에는 이러한 초음파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검은색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내부에 공극이 있거나 어떤 계면 박리에 의해서 초음파가 제대로 투과되지 못하고 반사가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음파 분석과 이제 엑스레이 분석을 한번 살펴본다면 엑스레이의 경우에는 금속의 분량을 확인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었고요.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금속 외에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 언더필 혹은 PCB의 유기층의 분량 분석에 매우 효과적인 분석법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분석을 통해서 똑같은 반도체 패키지를 살펴보았을 때 현재 이 위치에 분량이 존재하는데 분량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에폭시 모이드 컴파운드 혹은 언더필과 같은 유기물의 분량이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엑스레이는 금속을 확인하는 분석법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SAT 분석을 통해서 확인했을 때는 결함을 발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파괴 분석도 각각의 이제 상호 보완 관계를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FTIR 분광 분석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FTIR 분광 분석법 같은 경우에는 에폭시 모이드 컴파운드에 존재하는 외관 이물 같은 것을 분석을 할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FTIR은 적외선의 물질에 조사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진동을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EMC와 이물이 존재하는 EMC가 만약에 우리 눈에 보였다. 외관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에폭시 모이드 컴파운드의 색상이 조금 변화해 있더라 라고 한다면 저 에폭시 모이드 컴파운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분석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FTIR 분석을 활용하게 될 경우 굉장히 효과적으로 분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TIR을 통해서 정상적인 EMC와 이물 존재 EMC를 비교를 해보았을 때 이렇게 다른 어떠한 피크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피크들이 나오는 이유는 FTIR은 적외선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물질을 적외선에 조사하게 되면 그 안에서 진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 진동을 이러한 피크들로 변화를 시켜서 보여주는 분석법입니다. 그리고 FTIR 외에 빛을 활용하는 이제 라만 분광 분석도 존재하는데요. 빛을 활용하는 라만 분석법의 경우는 우리가 돋보기를 생각해 본다면 가시광선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가시광선을 모아서 레이저 형태로 조사를 시료에다 해주기 때문에 시료가 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라만 분광 분석법 같은 경우에는 비파괴 분석이라고 부르지 않고 파괴 분석의 일종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패키지의 이제 분량 분석법 중에서 파괴 분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파괴 분석의 정의는 비파괴 분석을 패키지를 파괴하지 않고 최대한 분량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법이라고 한다면 패키지의 파괴를 통해 정확한 분량 위치의 형상을 확인하는 것을 이제 파괴 분석의 정의와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파괴 분석이 진행된 패키지는 정기적으로 작동하지 않기에 가장 마지막에 진행해야 할 분석입니다.
그래서 실제 파괴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폴리싱과 디캡슐레이션 혹은 주사전자 현미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폴리싱과 디캡을 진행을 하게 될 경우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 같은 것을 제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어떠한 불량의 형상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정기적으로 아예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괴를 바로 해버리기에는 클레임 시료와 같이 시료가 적은 어떠한 불량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될 경우 바로 파괴 분석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폴리싱 분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싱 분석은 저희가 연마 분석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사포 종이를 활용을 하여서 반도체 패키지를 연마하고 내부의 불량을 확인하는 분석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패키지가 이제 완성이 되고 나면 겉에는 EMC와 PCB면이 존재할 텐데 이 양면을 모두 다 제거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하고요. 사포 종이를 활용을 해서 반도체 패키지를 이제 연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포 종이의 거칠기에 따라서 연마가 되는 정도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포 종이의 거칠기는 이제 메쉬로 표현이 되고요. 숫자가 낮은 거친 숫자의 사포 종이에서 높은 숫자의 사포 종이로 바꿔가며 샘플을 연마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이제 연마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손가락에 반도체 패키지를 붙인 다음에 연마기의 원심력을 통해서 반도체 패키지를 연마함으로써 내부의 불량 현상을 파악을 하는 것이고요. 사포 종이도 폴리싱용 사포 종이를 살펴보았을 때 메쉬의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거칠고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부드러워지는데요. EMC를 이제 실제적으로 이러한 사포 종이를 통해서 제거를 하였을 때 내부의 반도체 칩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디캡슐레이션 분석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디캡슐레이션 분석이라는 것은 질산 혹은 이제 바륨 질산을 활용을 하여서 어떤 화학 소재를 통해서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를 제거하는 분석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디캡슐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를 우리가 입히는 공정을 몰드 공정이라고 부르는데요. 몰드 공정 외에 우리가 다른 말로 인캡슐레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캡슐레이션이 된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를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캡슐레이션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질산계통의 산만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를 녹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는 에폭시 고분자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염산과 황산과 같은 이러한 산들은 에폭시 고분자를 용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러한 디캡슐레이션 분석의 이제 흐름을 살펴본다면 EMC가 존재하는 패키지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디캡슐레이션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핫플레이트 위에 이러한 패키지를 올려놓고 열과 그리고 이 위에다가 산을 뿌려주게 된다면은 에폭시 고분자가 열을 받으면서 질산에 의해서 점점 짧아지게 돼요. 중간중간이 끊어지게 되면서 에폭시 중분자로 바뀌게 되고 에폭시 중분자가 또 단분자까지도 이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열을 가하면서 어떠한 질산을 투입을 해 주었을 때 이렇게 표면이 단단하던 반도체 패키지가 이렇게 이제 부풀어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부풀어 오른 이유는 질산에 의해서 그리고 열에 의해서 EMC를 구성하는 에폭시 고분자가 용해가 되면서 용해가 되었다라는 것은 점점 중분자 형태로 바뀌게 되면서 점점 부드러운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용해가 되었고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형상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캡슐레이션이 최종적으로 종료가 되고 나면은 이렇게 반도체 칩의 내부에 어떤 데미지, 크랙이 존재한 것을 완벽하게 형상 분석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파괴 분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정도로 이제 크랙이 나 있는 것은 사실 쉽게 이제 비파괴 분석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뭐 엑스레이라든지 CT 엑스레이를 찍어서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 정도 크랙이 났다면 전기 분석에서 이미 이쪽에 불량이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미세 불량이 발생했을 경우에
비파괴 분석에서도 사실 불량의 원인을 찾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이제 반도체 패키지를 파괴해버리고 난다면은 우리가 수많은 비파괴 분석 혹은 정기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파괴 분석, 특히 폴리싱과 디캡슐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공정 불량처럼 사내에서 일어나는 불량 현상인데 불량의 샘플이 몇백 개가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처음부터 파괴를 하고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빠르게 우리가 폴리싱과 디캡슐레이션을 진행을 함으로써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분석법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사전자 현미경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주사전자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 혹은 SE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SEM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광학 현미경 분석보다 수십에서 이제 수백 배 확대하여서 이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살펴볼 때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본다면 반도체 패키지 혹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나노 단위부터 마이크로 단위까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광학 현미경보다 높은 배율로 살펴봐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SEM 분석 같은 경우에는 광학 현미경은 우리가 그냥 시료를 올려놓고 현미경에서 살펴보면 되지만 SEM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료에 백금 혹은 금 코팅을 진행을 해줘야 되고 백금 혹은 금 코팅을 시료에다 진행을 해준다면 우리가 새로운 금속 소재를 시료에다가 코팅을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그러한 금 코팅 혹은 백금 코팅에 의해서 시료가 이미 파괴된 것으로 간주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SEM 분석도 파괴 분석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EM 분석의 흐름은 시료를 준비하고 백금 코팅을 하고 SEM에 투입을 한 다음에 실제적인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SEM 분석의 장점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제 광학과 좀 비교해서 살펴본다면 광학 현미경의 분석은 당연히 분석의 장점은 빠른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폴리싱을 하든 디캡을 하든 하고 난 다음에 광학을 통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SEM 분석보다 더 자세하게 사실은 살펴볼 수는 없어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SEM 분석을 굉장히 이제 저배율로 좀 나타내었는데요. 우리가 광학을 통해서는 어떤 와이어 본딩이 접합이 되어 있다. 혹은 숄더 범프가 제대로 접합이 되어 있다 정도 혹은 크랙이 발생하였다 정도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 SEM 분석을 통해서 왜 크랙이 발생하였는가, 크랙이 어느 정도 깊이까지 발생하였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광학 현미경을 통해서는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없고요. SEM 분석을 통해서 PCB 내부의 층들이 이제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가 혹은 이제 패턴면에 어떠한 데미지가 존재하는가라는 것까지 사실 FESEM이라고 부르는 전개주사 효과 현미경을 통해서는 더욱더 상세히 이제 분석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광학 현미경의 장점이 이제 빠른 분석이라고 한다면 SEM 분석, 즉 파괴 분석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보다 확대된 크기로 시료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8강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강에서는 저희가 반도체 패키지 제품의 불량 분석법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반도체 패키지의 불량 분석법은 비파괴와 이제 파괴 분석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비파괴 분석을 완료한 이후에 파괴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의 흐름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비파괴 분석은 반도체 패키지를 파괴하지 않고 진행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반도체 패키지가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분석을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파괴 분석 같은 경우에는 파괴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면 반도체 패키지가 정기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괴가 되었다, 정기적으로 파괴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우리가 강의 도입 질문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클레임 불량의 경우 시료의 숫자가 매우 제한적이고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비파괴 분석, 즉 비파괴 분석들인 전기 분석, IR 분석, 광학 분석, 엑스레이 분석을 통해서 불량에 대해 많은 정보를 이제 획득을 해야 되고요. 비파괴 분석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확하게 불량의 위치를 파악을 하고 파괴를 진행해야지만 불량의 형상과 원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강을 종료함으로써 저희가
강의를 이제 전체적으로 마치게 되었는데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반도체 패키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더욱더 상세하게 좀 더 심화된 내용으로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혹은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 지금 현재 현업으로 이제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